돼지국밥 냄새! 그녀의 손이 보온통을 맹렬하게 후려쳤고 밤새 정성껏 끓인 돼지국밥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며느리 이선영은 당장 여기서 꺼져요! 소리를 지르며 찰싹 손이 시어머니 최숙자의 뺨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순간에도 아들을 향해 애처롭게 손을 뻗었지만 아들 김태호는 끝내 침묵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몰랐습니다. 그 일이 파멸로 향하는 막다른 골목이 될 줄은. 복수의 결말 궁금하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최고층 랜드마크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휘황찬란한 조명으로 눈부셨습니다. 재계와 정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축제는 김태호의 국내 최대 법무법인 총괄 대표 취임 축하 자리였습니다. 그는 검은색 수트 차림으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장을 뚫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성공은 모두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낡은 점퍼 차림의 여인 한 명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최숙자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돼지국밥 보온통이 들려 있었죠. 허름한 옷차림과 호텔의 화려함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푹 고운 사골 국물과 들깨가루, 다진 파의 구수한 냄새가 콧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고급 향수 냄새 가득한 공간에 국밥 냄새가 퍼지자 주변 사람들은 코를 찡그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야? 어떻게 이런 곳에? 무슨 냄새지? 그들의 시선에는 불쾌함과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최숙자는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최숙자는 아들 김태호를 찾기 위해 고개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 온몸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에 든 보온통이 축축하게 땀으로 젖었죠. 아들을 만나면 괜찮을 거라는 희미한 희망만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녀를 발견한 사람은 며느리 이선영이었습니다. 수백만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 인플루언서, 오늘도 번쩍이는 귀걸이와 카메라가 빛나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선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졌습니다. 핏기가 가시고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그녀는 하이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최숙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이선영의 목소리는 차갑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돼지국밥 냄새를 풍기세요?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최숙자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태호가 좋아하는 돼지국밥. 힘들 때마다 이거 먹고 힘냈잖니. 그녀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이선영은 다시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여기 내놓으라고 하는 국내 최고 명사들이 오셨다고요. 태호 씨의 승진 파티 망치실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을 뻗어 최숙자의 팔을 잡아 끌었죠. 최숙자는
아들의 승진을 축하해 주러 온 것뿐이었는데 며느리의 날 선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최 숙자는 손에 든 보온통을 김태호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뽀얀 사골 국물에 돼지국밥, 위에 송송 썬 파와 수육을 얹어둔 따끈한 그 맛. 태호야 엄마가. 그때였습니다. 이선영이 이성을 잃고 최 숙자의 손에 들린 보온통을 쳐냈습니다. 이걸 어디다 갖다 대요? 쨍그랑. 보온통이 대리석 바닥에 굴러 뚜껑이 열리며 하얀 국물과 밥, 수육이 흩어졌습니다. 구수한 돼지국밥 냄새가 더욱 진동했죠. 사람들의 시선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최 숙자가 얼어붙은 채 바닥에 퍼진 국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짝 소리와 함께 이선영의 손이 최 숙자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최 숙자의 고개가 한쪽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뺨이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얼얼한 통증이 뇌까지 울리는 듯 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주변은 온통 침묵에 잠겼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요란하게 들리는 것 같았죠. 모두의 시선이 붉게 부어오른 최 숙자의 뺨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지만 온 힘을 다해 꾹 참았습니다. 뺨을 맞은 최 숙자는 아들 김태호를 애처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연민이라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김태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을 차갑게 노려보는 법무부 장관인 장인에게 향했습니다. 이선영이 김태호의 팔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서 가요. 다들 보고 있잖아요. 김태호는 어머니를 외면한 채 이선영과 장인의 손에 이끌려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최 숙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연회장의 화려한 불빛 아래 그녀는 초라하고 찢겨진 넝마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죠? 배신감과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님, 이제 그만 나가주십시오. 그들의 손길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 숙자는 그들에게 끌려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 나온 최 숙자는 맨발로 아들이 타고 있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를 쫓아갔습니다. 신발은 이미 벗겨진 지 오래였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발바닥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태호야, 태호야. 그녀는 목이 터져라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차 문이 닫히려는 순간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김태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을 주었습니다. 김태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더 이상 제 앞길을 막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연민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과 냉정함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최 숙자는 그대로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타고 있는 승용차는 매정하게 연기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은 최 숙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세월 아들을 위해 밤낮 없이 국밥집에서 일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사골을 푹 고아 국물을 내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솥 앞에서 땀을 쏟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팠지만 아들 김태호가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말할 날을 꿈꾸며 버텼습니다. 우리 태호는 똑똑하니까 나 같은 엄마처럼 살게 할 순 없어. 그녀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새벽 3시부터 돼지국밥을 끓여 사골 냄새가 스민 손으로 김태호의 학비와 용돈을 벌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주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곧 자신의 성공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온 것은 배신감과 모멸감 뿐이었습니다. 최숙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지난달 이선영이 들고 다니던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명품 브랜드에서 인플루언서인 본인을 위해 선물한 것이라며 당당히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직접 결제한 영수증을 남몰래 처리해 두었죠. 그 금액은 바로 최숙자의 마지막 월세방 보증금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인 장인에게 미운 털이 박혀 아들의 출세에 방해가 될까봐 애써 모른 척했던 그 일이 결국 며느리의 허영과 체면을 위해 자신의 삶을 팔아버린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웃으며 품 가방을 흔드는 이선영의 모습과 지금 바닥에 주저앉아 맨발로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내가 벌어준 돈으로 저 아이는 명품을 사고 허세를 부렸구나.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김태호 일가는 법무부 장관인 장인 어른 댁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성북동에 위치한 넓은 대지에 수십 년 묵은 소나무와 수영장이 있는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세 사람은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이선영은 법무법인 서강 총괄 대표 변호사 김태호라고 적힌 남편의 새 명함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이제 골칫덩어리예요. 이참에 외딴 지방 요양원에 보내버려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이제 당신의 이미지에 타격 오면 안 돼. 그녀의 목소리에는 냉정함과 자기 과시에 취한 오만함이 묻어 있었어요. 김태호의 침묵은 곧 동의를 의미했습니다. 안락의자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장인어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사위 앞길에 걸림돌은 없어야지. 거실에서는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위선의 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선영은 잔을 내려놓고 남편과 아버지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와인 한 잔 더 하세요, 여보. 아버님. 그리고는 가볍게 인사한 뒤 조용히 2층 집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고급 마호가니 책상 앞에 앉은 그녀는 잠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숨겨두었던 낡은 휴대폰을 꺼내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상대는 한때 남편의 변호사 사무실 일 처리를 돕던 사설 용역팀 대표였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말한 대로 처리해야 해. 그 늙은이가 눈에 띄지 않게 절대 못 돌아오는
외딴 섬 요양원에 넣어버려. 알겠지? 절대 김태호 씨 이미지에 흠집 나면 안 되니까 조용히 오늘 밤에 당장 끝내. 비용은 얼마든지 상관없어. 통화를 마친 이선영은 파일을 완벽히 삭제하고 낡은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방해꾼이 사라지는 것이 완벽한 성공의 마지막 단계라고 확신하며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며칠을 폐인처럼 보낸 최숙자는 아들의 취임식 날 온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뺨을 맞고 내쳐졌던 그 모멸감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뺨에 남아있는 희미한 통증처럼 배신감과 서러움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자신이 30년간 끓여낸 사골 국물의 온기가 자식의 냉정한 외면으로 인해 차가운 얼음처럼 심장에 박혀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손을 뻗어 10년 동안 정들었던 국밥집을 정리하며 남겨둔 인연들의 번호가 적힌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 수첩은 지난 세월의 전부이자 이제는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덤덤한 증거였습니다. 그중 한성민이라는 이름과 함께 적힌 11자리의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숫자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10.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가운데 휴대전화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삐, 삐, 삐.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전화벨 소리보다 더 빠르고 불규칙하게 마치 멈춰버리기 직전의 낡은 시계처럼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이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녀는 영원히 세상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우당탕 국밥집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건장한 남자들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김태호의 며느리 이선영이 치워버리라고 지시하여 보낸 용역들이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조용히 따라가시죠. 최숙자는 외딴 요양원에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남자들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끌고 가려 하자 최숙자는 신음하며 몸부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남자의 손이 휙 스치며 그녀의 얼굴을 때렸고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최숙자는 얼굴을 맞은 고통도 잊은 채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대로 죽겠구나. 하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국밥집 문이 활짝 열리며 이보쇼들, 여기서 뭐하는 짓이야. 요란한 소리에 인근 시장 상인들이 냄비와 주걱을 든 채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최숙자의 편을 들며 달려드는 시장 사람들의 기세에 당황한 남자들은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그제야 최숙자는 찢어진 옷과 붉게 든 뺨을 부여잡고 여전히 귀에 대고 있던 휴대전화를 다시 꽉 쥐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비로소 연결된 한성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20년 전 한성민은 어둠이 짙게 깔린 시장 골목 모퉁이에서 사채업자들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어요. 눈앞이 깜깜해지고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리는 와중에도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체념만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최숙자가 종종 걸음으로
그 골목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어둠 속에서 축 늘어진 사람의 실루엣을 발견하고 주저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놈들아, 당장 멈추지 못해. 최숙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동시에 그녀는 자신을 보호할 생각도 없이 길바닥에 쓰러진 청년을 감싸 안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욕설을 퍼붓고 도망친 뒤 최숙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했고 온몸을 적시는 빗물과 피를 닦아주며 정신 차려, 젊은이. 죽으면 안 돼. 라고 외쳤습니다. 그녀의 신고가 병원 응급실로 이어졌고 간신히 생명을 건질 수 있었어요. 깨어난 한성민의 눈앞에는 국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죠. 살았으면 됐지. 국밥 다 먹고 죽지 말고 살아야지. 그 한 그릇의 온기와 생명을 구해준 은혜가 청년을 살렸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IT 업계를 이끄는 한성민 대표의 긴급 임원회의. 회의실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통유리창 밖으로는 밤하늘과 맞닿은 한강의 물줄기가 시야에 가득 펼쳐졌고 강변을 따라 줄지어 선 아파트들의 불빛이 반짝이는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천억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서들이 쌓여 있었고 한성민 대표가 큰 계약을 결정하는 듯한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모두 숨막히게 그를 쳐다보며 지금 내릴 결정 하나가 회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결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정막을 뚫고 비서가 회의실로 다급하게 들어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최숙자. 그는 주저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한성민의 목소리는 수천억의 계약을 결정할 때와는 전혀 다른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울림을 담고 있었어요.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서는 네 하는 대답 대신 메마른 밭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희미하고 불규칙한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흑흑. 최숙자가 겨우 참고 있던 울음이 터져나오면서 호흡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최숙자는 지난 20년간 홀로 감당해온 세월의 무게와 이제야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는 숨소리조차 들키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지만 떨리는 손가락 사이로 처절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한성민은 침묵 속에서 그녀의 절박한 감정을 고스란히 읽어냈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가슴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 모든 일정 취소. 저는 어머니를 모시러 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성민의 한옥식 저택, 100년 된 고목 사이로 밤에 정적이 내려앉은 가장 안락한 침실, 개인 주치의가 순금처럼 빛나는 연고를 최숙자의 붉게 든 뺨에 조심스럽게 바르고 있었어요. 한성민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손으로 깨끗이 닦아낸 최숙자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가의 힘 대신 은인을 향한 간절함만이 담겨 있었어요. 연고를 바르던 주치의가 잠시 물러났습니다. 고요한 분노가 한성민의 눈동자 속에서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뺨의 상처가 아닌 20년 전 자신을 감싸 안던 그 따뜻한 몸에
가해진 폭력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최숙자의 작고 쭈글쭈글한 손을 자신의 심장에 대듯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 20년 전 그 골목길에서 저를 지켜주셨던 그때처럼 이번엔 제가 어머님을 지킬 차례입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 살았으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한마디로 제가 다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을 살려둘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단단함은 수천억의 계약서를 찢을 때보다 훨씬 무자비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반드시 저들을 벌하겠습니다. 어머님, 그의 눈에는 용서 없는 징벌의 의지가 서늘하게 맺혔습니다. 방에서 나온 한성민은 비서실장을 향해 손가락 3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국밥집에서 도망친 남자들 3명. 현장에서 바로 추적해서 조용히 확보하시오. 한성민 그룹의 비서실에 들어오는 순간 들의 운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최고급 빌라의 펜트하우스. 김태호의 아내 이선영은 최고급 실크 잠옷 차림으로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대형 스크린 TV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뉴스 앵커가 김태호 총괄 대표의 승진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화면 아래에는 국내 최대 법무법인 최연소 총괄 대표, 차세대 법조계 거물 예약 등의 자막이 지나갔습니다. 이선영은 만족스러운 듯 길게 와인을 음미했습니다. 성공은 이런 거지.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인터넷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확인했습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 늙은이가 감히 방해하려 했지만 결국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됐잖아. 그녀는 아랫입술을 비틀어 웃었습니다. 내일쯤이면 지방 요양원에 조용히 들어갔겠지. 영원히 사라져 줄 거야. 그녀는 남편의 새 명함이 새겨진 고급 가죽 지갑을 쓰다듬으며 이 완벽한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세계는 영원히 빛날 것만 같았습니다. 지시가 떨어지자 대한민국 IT 업계를 움직이는 한성민의 정보력이 굉음을 내며 가동되었습니다. 그의 비서실은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속도로 김태호 일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불과 1시간 뒤 비서실장은 손바닥만 한 작은 기계를 들고 침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에 침착한 얼굴이었으나 미세하게 떨리는 눈빛은 그가 가져온 정보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회장님, 김태호 일가의 비리 관련 정보와 방금 확보한 용역 3남자의 긴급신문 녹취 파일입니다. 비서실장은 침묵 속에서 그 작은 기계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숙자가 누워있는 안락한 침실, 고요한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은은한 아로마 향과 대비되게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 것은 역들의 떨리는 목소리와 그들이 보고받은 이선영의 잔혹한 지시 내용이었습니다. 이 녹취는 체포된 용역들이 김태호 일가로부터 직접 받은 최숙자 강제 감금 계획과 관련된 대화 및 이선영의 육성을 담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선영 사모님 지시대로 지방 요양원에 조용히 모시기로 했습니다. 사모님 말씀이 이참에 외딴 섬에 있는 요양원에 보내버려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그리고 뒤이어 재생된 다음 파일에서는
이선영의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늙은 것들은 쓸모없어. 빨리 치워버려. 이선영의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자 최숙자는 숨을 컥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창백해졌습니다. 그 잔인한 음성이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최숙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흑 하는 소리와 함께 가슴을 움켜쥐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실크 시트 위에서 경련하듯 떨렸고 눈은 공포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곁에 대기하던 주치의가 즉시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한성민은 쓰러진 최숙자의 맥박을 확인하는 의료진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턱 근육은 잔뜩 경직되어 있었고 손은 주먹을 꽉 쥔 채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는 이제 증오를 넘어서 철저한 파멸을 결심했습니다. 한성민은 주치의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라는 보고를 듣자마자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작은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잔혹한 목소리가 아직 꺼지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성민은 그것을 무시한 채 비서실장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은 한강의 밤 풍경보다 더 깊고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일 새벽 6시 모든 언론과 수사기관에 CCTV 원본, 녹취 파일, 증거 목록, 제보자 확인 사실서를 보내세요. 한성민의 목소리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을 선고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호와 이선영 부부의 펜트하우스. 김태호는 거울 앞에서 최고급 맞춤 정장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대형 법무법인 총괄 대표 변호사로 공식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권력을 움켜쥔 자의 여유와 자신감이 넘실거렸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총괄 대표 변호사로 첫 출근하는 날이야.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목표에 도달했군. 김태호가 득에양양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선영은 남편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오늘 있을 또 다른 승리를 기대하며 빛나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여보. 아빠가 천성그룹, 해진 캐피탈 같은 몇몇 대형 고객들을 이미 당신 법무법인에 소개시켜줬잖아요. 오늘 그 회사들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니 이제 우리 앞을 가로막을 건 아무것도 없어. 당신의 출세가 곧 우리의 성공이에요. 두 사람은 성공에 대한 희열과 미래에 대한 낙관으로 가득 찬 채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전용 차량에 올랐습니다. 서울 최고층 빌딩, 김태호 총괄 대표 변호사 집무실. 김태호는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묵직한 마호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법무법인의 최고층 집무실이 펼쳐졌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울의 스카이라인이 발밑에 깔려 있었고 아침 햇살이 고급 대리석 바닥에 황금빛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책상 뒤에 서서 웅장한 도심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완벽해. 그가 코트 단추를 풀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벽에 걸린 100인치 대형 디스플레이에 정규 방송을 끊는 굉음과 함께 긴급 속보 자막이 번쩍였습니다. 속보입니다.
법무법인 서강의 김태호 총괄 대표 변호사, 수백억대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인플루언서 아내 이선영 씨에 대해서도 불법 광고 및 허위 협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격 착수되었습니다. 김태호는 충격으로 손에 들고 있던 명품 코트를 놓쳤고 코트는 대리석 바닥에 축 늘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뭐라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선영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서 혼비백산하여 소리쳤습니다. 여보, 빨리 무슨 수를 써봐. 김태호는 잠시 무너졌던 이성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포에서 순식간에 냉혈한 변호사의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집무실 인터폰을 집어들고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김 비서, 당장 올라와. 그리고 오늘 새벽 모든 방송국에 제보된 모든 영상과 녹취의 원본 컴퓨터를 해킹해서 덮어. 그리고 장인어른께 긴급 보고 드리고 법무부 특수팀을 동원해 이 모든 걸 어머니의 치매로 인한 조작된 음해로 발표하게 해. 당장. 김태호는 소파를 뒤엎으며 닥치는 대로 기밀 서류들을 찍기 시작했고 이선영은 발버둥 치며 휴대폰을 들고 남은 메시지 기록들을 필사적으로 삭제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지우려 한 것은 용역들에게 외딴 섬 요양원을 지시했던 내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인터폰 너머에서는 김 비서의 대답 대신 차갑고 단절된 신호음만이 돌아왔습니다. 집무실의 모든 통신선이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듯 했습니다. 김태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과 인맥이 순식간에 허수아비가 되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이선영이 울먹이며 절규했습니다. 여보, 빨리요. 소문 나기 전에. 당신의 이 모든 성공이 물거품이 되기 전에 도망쳐야 해요. 사람은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여권을 챙겨 해외 도피를 위해 필사적으로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김태호와 이선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문 앞에는 이미 사복 경찰들이 무장을 하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선두로 검찰 수사관들이 집무실로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김태호 씨, 이선영 씨, 수백억대 횡령 및 폭행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태호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의 온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선영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정점의 집무실은 순식간에 포승줄과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구치소 이송 차량. 김태호와 이선영이 체포된 후 대한방송과 한국방송이 한성민의 비서실에서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호텔 CCTV 폭행 영상이었습니다. 인플루언서 이선영이 시어머니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보온통을 내팽개쳐 돼지국밥이 쏟아지는 장면, 김태호가 어머니를 외면하고 짐을 챙겨 떠나는 장면이 전국으로 송출되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방송 보도와 함께
한성민의 정보팀은 이선영의 SNS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익명 계정을 통해 그녀가 1년간 자랑했던 수십 개의 명품 가방, 시계, 해외 명소 여행, 관련 게시물들이 한성민 비서실에서 유출된 최숙자의 은행 거래 기록과 비교되어 폭로되었습니다. 폭로된 진실은 잔혹했습니다. 특히 한 방송사의 긴급 인터뷰에서 이선영에게 명품을 판매했던 강남 유명 명품샵 직원의 익명 인터뷰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선영 씨요? 협찬은 한 번도 없었어요. 본인이 직접 오셔서 구매하셨죠. 주로 H사나 C사 같은 최고급 브랜드만 고르셨는데 결제는 항상 거액의 현금 다발로만 하셨어요.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분 명의로 수천만 원씩 일시불로 계산하셨고요. 한 번은 이선영 씨가 일행분과 대화하는 걸 저도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일행분이 와, 시어머니가 국밥 장사가 정말 잘 되나 봐요? 며느리 이런 것도 사주시고 대단하시네라고 말하자 이선영 씨가 그냥 웃으며 조용히 해, 빨리 결제하고 가자라고 답하는 걸 들었는데 솔직히 그때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이선영의 SNS 댓글 창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수백만 팔로워를 자랑하던 그녀의 계정에는 국밥 피 빨아먹고 산 인간, 폐륜녀가 협찬이랍시고 사기를 쳤다. 가짜 인생의 끝을 보여줬다 등의 혐오 댓글이 수만 개씩 달리며 실시간으로 퍼졌습니다. 이선영의 인플루언서로서의 명성과 위신은 단 10분 만에 산산조각 났고 그녀가 쌓아 올렸던 모든 가짜 이미지는 어머니의 피 묻은 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함께 대중의 경멸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한성민은 자신의 인터넷 언론을 통해 요양원 강제 감금모의 녹취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화면에는 늙은 것들은 쓸모없어. 빨리 치워버려라는 이선영의 잔인한 목소리가 자막으로 깔렸습니다. 전국으로 송출된 그 잔혹한 육성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쓸모없는 늙은이라는 단어는 성공과 권력에 취한 그들이 서민들의 부모와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자녀를 둔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격렬하게 분노하며 자식이 똑같이 당할 것이라는 저주와 함께 나 역시 버려질 수 있다는 차갑고 직접적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반면 미래의 부모가 될 젊은 세대들 역시 우리 사회의 비정함을 깨닫고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공이라는 허울 뒤에 숨겨진 잔혹함이 모든 국민들에게 세대와 계층을 초월한 공포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에 이선영의 친부인 이혁수 법무부 장관은 급박하게 마련된 단상 위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저의 사위와 딸이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특수수사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국민 여러분의 노여움을 풀겠습니다. 하지만 이혁수 장관의 담화가 끝나자마자 다음 뉴스 속보의 자막은 곧바로 그의 목을 겨냥했습니다. 속보입니다. 김태호에게 대형 고객을 알선한 혐의와 관련된 이혁수 법무부 장관에 대한 특검 수사 여부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이 사건의 배후에 있었는지, 수사의 칼끝은 어디까지 향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혁수 장관의 담화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더욱 들끓었고 대통령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이혁수 장관을 즉각 면직 처리했습니다. 며칠 후 검찰청 앞 최숙자의 기자회견장.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최숙자는 떨리는 몸으로 연단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뺨에 든 상처는 연고를 발랐음에도 희미하게 흔적을 남기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이크를 붙잡은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는 어미의 마음이 그녀의 목을 틀어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새끼, 내 자식, 내가 낳아 기른 내 아들인데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아들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정점에서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폭행과 강금 모의라는 배신과 폭력이었습니다. 최숙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폭행과 아들 부부의 요양원 감금 계획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법의 심판을 호소합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국민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증언 직후 검찰의 수사는 속도를 더했습니다. 결국 김태호는 수백억대 횡령 배임 혐의로, 이선영은 상해강금 미수와 불법 광고 혐의로, 그리고 장인 이혁수 법무부 장관은 알선수재와 공모 혐의로 각각 구속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은 이 충격적인 사건의 결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1년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종 선고 공판. 법정에 선 김태호와 이선영은 초췌하고 깡마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그들의 얼굴에는 교도소에서의 1년간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재판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김태호는 횡령 배임 및 존속상해 방조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이선영은 상해, 감금 미수 및 사기성 불법 광고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이혁수와 그의 배우자는 알선수재 및 공모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범죄 수익으로 얻은 전 재산을 국가에 환수한다. 꽝! 재판봉이 법대 위를 내리치는 소리와 함께 방청석에서는 참았던 시민들의 안도의 박수가 우레와 같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순간 이선영은 짐승처럼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나는 8년씩이나 갇힐 수 없어. 내 인생 돌려내. 그녀는 몸을 꺾으며 괴로워했고 옆에 선 김태호 역시 얼굴이 일그러지며 이성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됐잖아. 내가 당신 아들이잖아. 그는 마지막까지 어머니에게 원망을 토하며 법정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악은 싸늘한 법정 질서 속에 무참히 제압당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최숙자는 아들의 비명과 며느리의 절규를 들으면서도 애써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마침내
모든 짐을 내려놓았다는 안도의 눈물과 아들을 잃은 어미의 슬픔이 뒤섞여 흘렀습니다. 길고 잔혹했던 악몽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옆 한성민은 말없이 손수건을 건네주고는 떨리는 최숙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징벌의 분노가 아닌 평온한 위로와 재기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1년 후 서울 변두리 최숙자의 옛 국밥집 터 김태호와 이선영 일가가 몰락한 지 1년 후 최숙자의 옛 국밥집 터에는 대대적인 공사를 거쳐 따뜻한 엄마의 밥상 재단이 세워졌습니다. 재단의 문은 매일 아침 일찍 열렸고 버림받은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최숙자 여사의 손맛이 담긴 따끈한 국 한 그릇과 정갈한 반찬이 매일같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엄마 이사장님이라 불렀습니다. 재단의 주방은 늘 분주했지만 그 중심에는 예전 국밥집에 정겨운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최숙자는 앞치마를 두른 채 직접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그 얼굴에는 평생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간 듯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한성민 회장은 재단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자처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은 정장을 벗고 캐주얼한 차림으로 재단을 찾았습니다. 그의 등장에 재단 직원들은 긴장했지만 최숙자는 스스럼 없이 그에게 잔심부름을 시키곤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설거지할게요. 한성민은 묵직한 설거지용 앞치마를 두르고 산더미 같은 밥그릇과 국그릇을 능숙하게 닦았습니다. 수천억을 움직이는 그의 손은 이제 따뜻한 밥그릇의 온기를 닦아내고 있었어요. 자네가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고맙네. 어머님이 끓여주신 국밥 한 그릇으로 새 삶을 얻었으니 이 정도는 해야죠. 이사님께서 건강하게 웃어주시는 게 제게는 최고의 보답입니다. 재단 건물에는 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밥상을 나르고 식사를 마친 노인들이 최숙자 여사에게 감사하다며 연신 손을 잡았습니다. 최숙자는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20년간 겪었던 고통과 절망을 비로소 치유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겨울의 서울, 김태호가 징역 10년, 이선영이 징역 8년이라는 긴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낸 후 두 사람은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텅 빈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환수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파렴치한 존속 폭행범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사회에 낙인 찍혔습니다. 지하 단칸방, 누렇게 바랜 벽지 아래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비참함과 서로를 향한 증오뿐이었습니다. 이선영은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여 매일 분노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그놈의 어머니 국밥집, 그 촌스러운 국밥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잖아. 나는 억울해. 나는 8년씩이나 갇힐 사람이 아니었어. 아니, 내 욕심 때문이야. 내 아버지가 그렇게 정점에 서지만 않았어도 내 놈의 사치와 허영이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었어. 그들의 싸움은 소음과 욕설만 남았을 뿐 이제는 서로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하는 텅 빈 절규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싸움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태호는 추위에 덜덜 떨며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던 중 무가지 신문함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은 자동적으로 가장 위에 놓인 낡은 지하철 신문에 꽂혔습니다. 신문의 일면, 기사 제목 사랑과 봉사로 빚은 국밥, 엄마 이사장님의 따뜻한 밥상 재단. 김태호의 시선은 사진에 멈췄습니다. 재단의 따뜻한 불빛 아래 흰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 최숙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녀는 수척했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옆에는 건장한 한성민 회장이 서서 그녀에게 웃으며 설거지통을 내밀고 있었어요. 엄마. 김태호는 신문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차가운 인쇄물이었지만 그 온기를 담은 사진은 그의 심장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짓밟고 버렸던 그 국밥이 그토록 미워했던 한성민의 손에 의해 새로운 사랑의 공간이 되어 어머니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이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행복, 그 자체였다는 고통스러운 자각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운동화와 구겨진 잠바 차림으로 그날 밤 재단이 있는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밤 10시. 재단은 이미 문을 닫았지만 주방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은 마치 세상의 모든 따뜻함을 응축한 듯 보였습니다. 김태호는 차가운 재단 철문 앞에 섰습니다. 녹슨 철문의 차가운 감촉이 그의 손가락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최숙자가 긴 앞치마를 정리한 채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맑고 평화로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김태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겪은 모든 비참함과 후회를 담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 전 수천억 계약을 체결하던 엘리트 변호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거적대기 같은 한 인간만이 처절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메마른 통곡이었습니다. 최숙자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시간이 멈춘 듯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나 미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공허함만이 서려 있었어요.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김태호에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최후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 둔 적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하고 단호하여 마치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얼음 송곳이 김태호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은 나를 버린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너라는 아들은 이미 10년 전에 죽었다라는 완벽한 단절이었습니다. 최숙자는 김태호를 향해 단 한 번의 눈길도 더 주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재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순간 건물 안의 따뜻한 주황색 불빛과 건물 밖의 김태호를 짓누르는 차가운 어둠은 행복과 절망의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김태호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모든 것을 잃은 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땅바닥에 닿자마자 얼어붙을 듯 차가웠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따뜻함에서 영원히 추방되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음 날 재단 주방. 최 숙자는 끓고 있는 뽀얀 사골 국물의 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국물에 짙고 깊은 온기가 그녀의 얼굴에 따뜻하게 반사되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가족은 더 이상 피로 맺어진 슬픈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국물을 맛보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오늘 이야기는 성공한 아들에게 외면받은 어머니의 국밥 한 그릇이 결국 진심과 정의로 세상을 바꾼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